스님 안녕하십니까? 와. 네. 우리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특집 시간이다,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적 같은 얘기를 했었고 요번에는 이제 점 이야기. 점이요? 이게 스모 얼굴에 점이 얼마 없어요. 시청률에 목을 매는 그런 거라고나 할까. 될 만한 것만 한다 이렇게. 스님 솔직히 우리 불자들도 새해가 되면 정초가 되면 뭐 옛날부터 뭐 토정 비결을 본다느니 정초 운수 점을 뽑는다느니 뭐 사주팔자 본다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오죽하면 점집이 불자들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실 불자님들이 또 그런 걸 많이 좋아라 하지 않습니까? 예, 스님은 이런 뭐 토정 비결이나 뭐 점이나 사주팔자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안 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예. 인도가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 기차 연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3번 기차를 탔는데 8시간 연착, 10시간 연착, 12시간 연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몇 시간 연착을 했는데 인도 가이드가 이제 몇 시간 연착하니까 이거를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도 점을 봐준다 라고 해서 손금을 보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간 일행들이 거기서 다 그걸 보고 있어. 궁금하니까. 근데 예. 저만 안 봤거든요. 이유가 왜?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데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제가 뭐 알아서 편집해 줄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어렸을 이유가 때 뭐예요? 제가 그런 데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수십 가지를 또 이렇게 섭렵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원리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네. 대충 이렇게 옆에서 곁눈질로 보고 있으면 저게 어떤 식으로 굴리고 있구나. 마술사는 마술사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냥 그 원리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점을 안 보는 사람이 점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점을 안 봐요. 그리고 점에 속지도 않아요. 이야.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 너무 대단해. 너무 그러지 마. 쌤, 저한테 광우 스님은 점 몇 번 봤냐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점 보지 마. 예. 광우 스님은 점을 여지까지 몇 번이나 보셨어요? 가져니까 어색하다, 야.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스님. 진짜? 예, 전 많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좋은 게 나왔어요?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부부 복도 없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명예복과 재복은 많대요. 그 뭐예요, 선생님? 외국 가면 돼. 외국 가요? 네, 외국 가면 돼. 예, 또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사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뭐 대직경이라든가 뭐 불유교경에 보더라도 우리 불자들에게 점치지 말아라, 운명을 점치지 말아라, 뭐 하늘의 천문을 보지 말 것이며 기륭을 따지지 말 것이며 점을 치지 말 것이며라고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점치지 말아라라고 나오지만 뭐 기륭을 따지지 말아라 나오지만 사실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사주팔자 명리라든가 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 불자님들도 많이 좋아라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겠죠. 그런 미래에 대한 궁금함. 세상에는 자기 관련된 일에 걸리면 거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고, 그리고 저는 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헌을 뭘로 보냐면 뭐 주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얘기 있어요. 한나라 사기요? 때, 예. 저 사기 치시는 건가요? 아, 또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젊은 불자들이 다 불교를 떠나는 거예요. 스님 때문이야. 저 지금 스스로 뿌듯해요 지금. 거기 보면 한나라 때 그 점 보는 얘기가 나와요. 태자비를 드리는데 음양가한테 치고 그다음에 오행가한테 치고 주역으로 보는 쪽 치고 전부 여러 개의 점쟁이들에게 점을 치게 해요. 그러니까 최고 A급들. 그런데 점사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널이 뛰니까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람을 들이는 거는 오행가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오행가 말을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벌써 점이라고 하는 게 일률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역 전이대전에 보면 그 서법 주자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같은 점을 두 번 보지 않는다. 같은 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같은 문제는 두 번 점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신이 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알거든. 주역점은 랜덤 비슷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저거. 사람 정신 헷갈려버리죠. 그러니까 벌써 그거에 대해서 부정성이 있었던 거고 공자 당시에도 그게 있어요. 의리역과 상수역이라 그래서 점은 그냥 교훈으로 삼는 거지. 공자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교훈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도 점을 봤어요. 사실 네. 갇혔을 때 점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운명으로 볼 거냐? 그럼 상수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의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점사가 나왔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이것을 극복해내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게 닥쳐. 그러면 내가 계속 근신해서 노력하고 근신해서 그것을 극복해야겠다.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요번에 동대 총장 되신 분이 그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기가 막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한 번 딱 듣고 머리에 외워졌거든요. 스님 그런 일은 얼음에 박 밀듯이 하세요. 박을 얼음에 밀듯이. 그러니까 아주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전전반측 열이박빙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얇은 얼음을 밟듯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진짜 문학적인 걸 하셔가지고 얼음에 박을 밀고 가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렇게 삐륵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점을 보는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줄어뜨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증장시키고 꼭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박미는 사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잘 안 됐어요. 박 깨졌어요. 그래서 박 깨졌어요. 박 터졌다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닌가요? 이게 못된 버릇이 있네. 역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점하고 그런 사주팔자, 명리라고 하죠. 예. 사주팔자를 딱 구분을 짓더라고요. 점은 직관에 의해서 스님 말씀에 랜덤일 수도 있고요. 직관에 의해서 뽑는 거고 사주팔자는 고도의 그런 수많은 인생살이에서 추출되어진 거대한 통계학이다. 하나의 학문이다. 이래서 또 그걸 구분해서 또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의 책들을 봤어요. 네. 제가 네. 그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인간들 통계를 못 내는데 그 옛날에 어떤 놈이 통계 냈겠냐 내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사주라고 하는 문화는 당나라 때 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진법이라는 게 은나라 때서 쓰였지만 실제로 저게 외래 문화예요. 12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는 외래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묘하는데 자가 쥐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자자 쓰잖아요. 만약에 그게 쥐의 뜻을 쓰고 싶었으면 서라고 썼을 거예요. 서생원 우리가 하듯이. 축도 우라고 쓰지 우리가 우유 이렇게 쓰지. 그렇죠. 누가 축이라고 쓰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음역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코카콜라를 가구가와 하듯이 이렇게 다 음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대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당사주예요. 그러니까 육식갑자나 이런 것들이 완비되는 게 당사주.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사주 문화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연월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뭐냐면 올해가 이제 개묘년, 그러면 연에 두 글자가 걸리는 거고 월에도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일에도 걸리고 시에도 걸리고, 그래서 네 개의 기둥, 연, 월, 일, 시, 그리고 거기에 각각 두 글자씩 걸린다 그래서 팔자예요. 그리고 그 팔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된다, 뭐 이런 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연원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스님, 지금의 그 점이라는 거는 점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주역의 시초가 되는 거북점 있잖아요.
그 거부 주영 예.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스님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점에 근원을 올라가면 이제 그 거북의 그 불에 태워서 쪼개지는 거북 껍질을 보고 점을 쳤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또 사주 명리학의 이제 역사를 가면 이제 스님이 말씀 것처럼 당나라 때 당사주가 있고 본격적으로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게 정형된 게 송나라 시대 때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근데 뭐 이런 뭐 역사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따질 때, 그러니까 점하고 사주팔자를 다 통틀어서 그냥 역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역술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100%입니다. 100% 안 맞는다. 100% 조금은 맞지 않을까요? 아니,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스님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현장 스님께서 점을 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쳤어. 예,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현장 스님이 점을 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부처님도 점하고 비슷한 행동을 깨닫기 전에 하세요. 그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신이 부다가의 보리수 밑에 이렇게 앉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길상초 그렇죠. 라는 거 얘기를 듣고 대단히 이 풀 기뻐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길상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흐뭇해하셨다. 그게 부처님 이제 일대기에 나오는 거죠. 풀 이름을 길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 이름이 길상이다. 목동이 네. 길상이었다라고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의미부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진짜 점이라고 할 만한 정도 부분은 뭐냐면 일연선하에서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드시고 그 바루를 띄우면서 그게 목바루였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바루를 띄우면서 나의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면 이 바루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그 바로 어디 갔는지 네. 아세요 혹시? 어디요? 그 무찰린다 용왕이 갖고 갔어요. 어. 그 바루가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용왕이 챙겨갔구나. 그때 무찰린다 용왕이 득템 이러면서 가져갔어요. 아유, 아깝이. 예, 그러니까 현장 스님도 그때 불안한 심정에서 인도 천축 나란다 사원이 있을 때 이제 당나라에 귀국해야 될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스님 말씀 그대로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 스님도 뭔가 불안한 마음에 의지하고 싶어서 그때 외도의 수행자 중에 점을 잘 친다는 사람을 소식을 들어서 내가 당나라로 귀국해도 고향으로 귀국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점을 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예. 출발하기 전에도 쳤어요. 아. 저 사천성에서 예. 출발하기 전에 실크로드 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그때 했었어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요. 제가 불자들한테 점 보지 마라, 점 치지 말라,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늘 얘기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현장 스님처럼 불심이 깊고 지혜로운 분조차도 이거 불교TV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여파가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예, 현장 스님조차도 점을 치셨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 인간의 이렇게 이런 어떤 역술에 의지하는 거에 강한 매력을 느끼나 보다라는 그런 어떤 점을 봐주기도 했어요. 그 양반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스님이 점을 봐주시고 당 고종의 아들이 임신했을 때 네. 당 고종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족력으로 유전될 건가, 그 다음에 그게 아들이냐 딸이냐를 놓고 굉장히 설왕설래할 때 현장 스님이 상징들을 보고 그 당시 새가 나는 상징을 보고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맞췄다라고 하는, 물론 뭐 그걸로 맞췄는지 50%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잘은 모르겠는데 맞췄어요. 네. 기록에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나오는데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부처님한테 제발 아들 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로또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은 조금 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근데 옛날 사람들 그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러서 산모가 오른쪽으로 돌아본다, 왼쪽으로 돌아본다, 뭐 어떻게 배의 생김새가 어떻다, 뭐 별 소리 다 있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초음파 검사 해보라는 거. 그러면 경계 끝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제가 점하고 관련해서 그 얘기 하거든요.
예전 사람들은 지금 같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상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 소강절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들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것들만 가지고는 지금 세상을 예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보살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점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이미 다 가셨습니다. 어딜 가요, 스님? 그때 지금 연세로 살아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꼭 입시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점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는 대학이라고 해봐야 성균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 뭐 동쪽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양이에요. 한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맞벌이 사회를 예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자가 팔자가 세요 이러면 다 나쁜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팔자가 세면 능력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은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의 나름의 타당성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정도의 일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볼 사람들은 계속 보겠죠, 스님?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강남에 엄청 부잣집 그 보살님이 있었는데 뭐 돈도 많고 시간도 넉넉하니까 유명하다는 점집은 다 다녀보셨대요. 용하다는 데는. 결론이 이렇게 쫄딱 망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해주신 얘기예요. 이렇게 다 결국 망하셨고 또 어떤 분은 그분도 이제 유명하다는데 여기저기 답답한 마음에 많이 다니셨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볼 필요도 없고 믿을 건 역시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자로서의 확신이 서서 지금 오로지 기도 정진하는 그런 불자님들도 뵌 적이 있거든요. 너무 공공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방송 멘트를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스님. 뭐 네. 그것도 있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예전에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관상 보시는 분을 놔두고 했었다. 뭐 이런 썰들도 있고. 스님 얘기 잘하셨어요. 제가 그분 일대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삼성에 이병철 회장 옆에서 관상 봐주고 사주 봐줬다는 유명한 도사가 있었는데 말년에 굉장히 안 좋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말년에 힘들게 살다가.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주, 남의 팔자, 남의 관상은 잘 봐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왜 이렇게 말년에 힘들게 살았을까. 결국 불교적인 관점에서 결국 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의 인연에 닦는 거는 결국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이켜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스님. 정답은 오직 수행이다. 아름답다, 야. 이게 내가 말해도 이게 무슨 공익 프로인가? 그래서 저 실제로 들은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스님 저는 신도분들한테 그냥 취미 삼아서는 봐라. 아마 스님도 저하고 동감되실 거예요. 취미 삼아서 보되 집착하고 얽매이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길 것 같으면 아예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취미 삼아서 봐라. 뭐 우리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뭐 우리 그 성격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맞아. 뭐 성격 테스트 뭐 한다 보면 당신의 성격은 이렇군요 하면 우리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보되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걸 봐주면서 그런 사특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점만 봐주면 큰 돈을 벌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굿을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큰 돈이 들어온대요. 근데 겁을 줘야 굿을 지내거나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양심적이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나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안 지내면 제사 안 지내면 남편이 크게 잘못돼, 남편이 급사해 이러면 막 놀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데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안 돼. 그런데 자식이 죽어 하면 그 자리에서 얼마면 됩니까 이런데요. 그래서 자식을 딱 걸고 넘어져서 겁을 빡 줘가지고 굿을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사특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맹자에 보면 예. 남의 위기를 틈타는 사람은 군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험을 조장해서 상대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성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당장 얼마라도 계약금을 걸고 가게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를 돈을 못 받아내면 돌아가면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일단 내면 그 낸 게 아까워서 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성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모든 운명 판단가들의 특징이 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스님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월 수입이 훨씬 좋아요. 제가 제 귀가 의심스러운데 뭐가 훨씬 좋다고요? 월 수입이. 저거 중소기업 아니야? 아니 벌써 그런 걸 식품에도 비교하세요. 있어. 네. 그래서 스님 강사로 받는 것만 해도 스님도 중소기업급 아니십니까? 내가? 우리 간에 수공업도 안 되는데 지금? 스님 그냥 막 대학교하고 전국에 강의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깎아, 진짜 깎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위진남북조 시대나 이런 때도 보면 모든 운명 판단가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입을 털어서, 좀 속된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끝이 좋을 수 절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현실에서 봐도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당이나 역술가 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너무 양심적이라서. 스님들도 불사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스님, 자제하시죠. 예, 자제하시죠. 예. 그리고 점에 대해서 기원 얘기를 해드리면 점이 얼마나 약간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아까 스님이 그 거북점 얘기하셨잖아요. 갑골. 그 배 쪽을 이제 말려요. 이게 배 거북이는 식스팩이 있거든요. 복근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걸 딱 말려가지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북이 껍질이 밤처럼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밤을 우리가 불에다가 이렇게 구울 때, 군밤 만들 때 칼집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세로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전복자예요. 전복자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불에 달군 쇠고챙이로다가 이걸 이렇게 찢으면 쭈식 하면서 균열이 가요. 그게 거북균자에다가 찢어질 열자거든요. 그게 균열이 발생한다는 그거예요. 그걸 보고 커피점 치듯이, 아니면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우리 모두는 점쟁이의 길을 한 번씩은 걸어봤다. 그게 초등학교 이전에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해봤습니까? 이거? 전 몰라요. 그거 안 해봤어요. 네. 아니면 이거 있어. 이거. 저는 남자는 오직 주먹. 저는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주먹. 맨날 술래였어. 그래서 그게 사실 이거 민다고 이게 가위바위보하고 아무 상관관계도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점을 친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나름 여기에서 잡히는 주름을 가지고 자기가 상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커피점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주름이 크면 커서 예쁜 부인 만나고, 주름이 작으면 못생긴 여자 만난다. 뭐 그거 아십니까? 나는 가위바위보로만 알았는데. 저희도 그거 했던 기억나. 어렸을 때 그걸 했어요? 죄송합니다. 동네가 조금 그러세요? 조숙했어요. 아니 우리 때는 사실
미래의 부인을 보고 싶으면 네. 화장실에 가서 무슨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입에 식함을 거울 보고 있으라고.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야. 나중에 중독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균열이 가고 그거를 이 균열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다가 제사장. 말을 해주려면 그러면 전복자에다가 입구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점칠점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구난방 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집시들이 커피 마시고 그 커피 흔적이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떤 거예요? 기륭 화복이 어때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밀어가지고 이게 가위바위보예요. 이거는 그냥 찍는 거지. 그리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나라 사람들이 그걸 믿거든요. 주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주나라가 은나라의 이게 제후국가였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짜 놀라운 얘기 알아요. 그 거북점을 치고 점괘가 아이러니하게 나왔어요. 하느님이 막아준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 싶지만 그 얘기를 은나라 사람들은 너무 믿어서 군대를 안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하느님은 바빴고 은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스님 또 제가 이순신 관련된 책을 봤는데 난중일기나 이런 데 보면 이순신 장군이 큰 결전을 앞두거나 일상에서도 점을 좀 치셨대요. 근데 아주 잘 맞았다. 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꾸 대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하고 도가, 도교의 최고 경전이 사실은 주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역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문화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상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회가 조금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합리성이 떨어질 때는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신이지만 예전에는 과학같이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분서갱유 때 점서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농업서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점서는 과학서로 들어갔어요. 과학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서가? 그래서 점에 관련된 책들이 분서갱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고 합리적인 관점들이 작동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절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것은 재미 영역 이상의, 그러니까는 뭐 혈액형 점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성격 테스트하고 이런 정도 외에는 참고할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하 스님이나 결론이 뭐 보더라도 생활 취미 정도로 끝내야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올마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또 저희들의 결론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 훈훈하게. 예, 마무리는 훈훈하게. 그래서 BTN. 예. 사랑합니다, BTN. 그래서 항상 제가 불자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분명히 각자 주어진 소위 팔자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게 DNA건 뭐 유전자건 뭐 무슨 업보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정된 실체는 없다. 내 노력과 내 수행에 의해서 내 운명, 내 팔자, 내 업의 그릇을 바꿔나갈 수 있다. 그러니 불자들이여 오직 수행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스님? 나 다 헤쳐먹으라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니, 스님? 맞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스님, 우리가 뭐 정초가 되면 사실 뭐 토정불교도 보고 뭐 점치는 분도 있고 뭐 사주팔자 명리 뭐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지만, 뭐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뭐 취미 삼아서만 보시고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결국은 기도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면서 뭐 또 뭔가 안 좋은 일 혹은 뭔가 닥칠 어떤 재앙 같은 걸 미리 방비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 하잖아요. 뭐 그게 때 팥죽 정초기도. 정초기도. 네, 1년의 모든 액란은 정초에 도액한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만까지 기도를 해서 나쁜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뭐 나쁜 일도 없겠지만 당연히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 무슨 나쁜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올까봐 싶어서 그것들을 다 기도를 해서
예전에는 독불공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합동으로 다 예, 하니까. 독불공하면 뻑세잖아요. 내 아는 스님이 독불공 힘들어요. 했었는데 거기는 네. 어디 바위가 영험하다고 그래서 자꾸 거기서 해달라고 그래서 바위까지 가야 돼요? 사람이 정초가 끝나면 동상이 걸린대. 어떡해. 그래서 네. 너무 슬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독불공이 독박 쓴다 할 때 독불공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독불공은 이제 혼자 하는 그렇죠. 불고. 홀로 독자. 혼자 한 사람을 한 위해서 집안의 예. 독으로 이렇게 해주는 불공이죠. 반대가 합동 불공이고요. 그렇게. 예. 그리고 실제로 불교적으로도 정초에 두 가지 의례가 아주 대표적인 게 설하고 정월대보름 의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반드시 방생을 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좋은 이러한 성질을 절을들을 밟으면서 에너지를 북돋고 그리고 정초의 불교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떡국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거. 이게 불교 떡국.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불교예요 라고 말해줬는데 아직도 잘 안 돌고 있더라고요. 유교 떡국은 이렇게 동전같이 만드는 떡국, 유교 떡국. 불교 떡국은 사선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저 처음 들어봐요. 이게 빗살, 그러니까는 창쌀도 마찬가지예요. 창쌀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빗살 창쌀이 있고 이게 불교 창쌀이고 그 다음에 바둑판 같은 게 유교 창쌀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은 방정하다 그래서 위아래로 자르는 이 양반가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떡국은 사선으로 자르는 게 그거는 벽사입니다. 벽사. 삿된 것들을 삿된 걸 잘라낸다. 빗살이 뭐냐면 햇빛이 비치듯이 햇빛이 비친다. 네, 빗살 무늬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빛광이지 않습니까? 광파로 저 잡으면 광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절의 떡국이 유교 시대를 넘어서서도 최대로 이렇게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거 제가 꼭 이건 불교적인 거라서 근데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떡국이 맛있으면 됐지 먹고 자르는 거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래? 그게 불교적인 저는 맛으로 건데. 생각하겠습니다. 불교적인 거. 그리고 스님, 불교적인 거 따지면 인도 불교에서 떡국 먹었습니까? 먹었는데 유골이 안 남았을 수도 있지. 먹었다고. 떡이 2,500년 동안 어떻게 남았겠어? 떡국 먹었다고요? 아니 기록을 안 했다니까 기록을. 알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 빗살로 하면 불교 떡국. 제가 말씀드리는데 떡국은 원래 흰색으로 먹는 거고 흰색으로. 지단이라든지 김이라든지 후추 같은 거를 뿌려서 먹는 게 아니에요. 순백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다가 내 몸을 한번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걸로 뭐가 있냐면 재래떡인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 재래용 떡을 만든 게 백설기거든요. 백설기는 거기에는 이제 뭐 건포도라든지 콩 같은 거 안 넣고 순수하게 흰색만 넣어가지고 다 그 흰색 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먹는 그 떡국은 무조건 딴 거 넣지 말고 약간 맛이 없더라도 검은 거 절대 넣지 말고 그냥 먹어라. 물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정월 초하루가 지나서 내년부터 그렇게 드시면 돼요. 저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맛있어야 됩니다, 떡국은. 제가 떡국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스님 덕분에 제가 되게 새롭고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원래 불교에서 떡국 만들 때는 사선으로 빗살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쁜 것들, 애군들을 다 부신다. 그러니까 빛을 상징한다. 빛을 상징한다. 빛. 맞죠. 사선으로 하고 광무 스님을 최대한 상징하는 거예요. 하얗게 저를 다진다. 최대한 하얗게만 좀 맛이 없더라도 하얗게 만든다. 정말 어떤 우리 불교 문화 하나하나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까는 정월 초하루에 그렇게 불교 떡국을 먹어서 부처님의 어떠한 가피 플러스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쳐내는 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으로 해서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게 정월 대보름까지거든요, 사실.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 뭐 쥐불놀이도 하고 노다리 밟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쁜 것들을 물리치지만 원래 불교 의례에는 정월 대보름에
연등회가 있었죠. 연등회요. 그러니까 지금은 4월 부처님 오신 날로 옮겨졌지만 원래는 정월 대보름에 했고 저는 상당 동안 정월 대보름이 계속 2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4월 8일에도 한 번 하고 연등회를 2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연등회를 옮긴 거는 고려 말의 최희라고 무신 정권에서 그 양반이 옮기기 시작한 거고 그 전에는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도 흑륜사에서 복희 그게 이제 정월 대보름의 밤에 불을 가지고 모든 나쁜 것들을 쫓아내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이렇게 비쳐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 그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저는 정월 대보름에 단순히 저거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이런 거 말고 연등이나 유등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자꾸 너무 부처님 오신 날만 딱 이렇게 옮아가는 바람에 그게 좀 외연이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앞으로 스님같이 능력 있고 원력 있는 분들이 점점 바꾸어 나가야죠. 스님. 잘 안 바뀌던데. 오늘 스님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혹시 뭐 점이나 사주팔자 이런 거 보더라도 재미로만 보시고 항상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떡국을 먹는 의미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안타까운데 좀 더 듣고 싶은데 뭐 떡국을 먹는 의미 포함해서 정초 기도 때 환한 그런 광명과 같은 마음으로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아름답게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유교에서도 점은 상수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점은 보는 게 아니고 공자 그다음에 왕필 같은 의리역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교훈 삼을지언정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통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불교하고 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도 스님 덕분에 제 불교에 대한 문화 지식이 더욱 늘어난 느낌입니다. 스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건강하세요, 스님. 예, 고맙습니다.